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자랄 시기의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의 말이 평생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양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죠. 크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 나이 36,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돈 벌어오라고 다그치는 친할머니와 아버지 등살에 아주 어두컴컴한 의류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60대 아저씨 2분과 그분들의 아내 2분이 세평 남짓한 곳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고무줄을 끼우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말이 공장이지 사실 골방에 옹기종기 모여 가내수공업처럼 잔업들을 하는 곳이었죠. 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곳을 아시는 건지 쭈뼛거리는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밀어넣고 그곳에 있는 사장님이 주는 건강음료 한 병을 쉬지도 않고 받아 마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 옆에 쪽방 입단서 거기서 재우셔. 여기 시간당으로 돈 쳐주는 거 맞죠? 계좌는 알려준 대로 꼬박꼬박 보내시고 제 입 짧아서 밥도 잘 안 먹어. 하루 한두 끼만 먹는 거 내가 아니까 밥값이라고 많이 빼면 달려와서 아주 사다를 낼 거니까, 어? 여기가 제일 일감 많이 받아오는 데라 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옆에 두고 시도 때도 없이 일 좀 시키쇼. 그때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사실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며칠 지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이 공장에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하루 10시간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식사는 컵라면, 그것도 큰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의 컵라면이 전부였죠. 컵라면을 먹고 무언가 부족해서 주변을 둘러보려면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있는 대로 쥐어박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얼마 먹지도 않는다는구만 이렇게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일은 언제 하려고? 일당에서 아주 싹싹 까고 나면 가져가는 돈도 없겠어? 돈이 없다는 것, 그건 제가 굶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내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 했거든요. 제가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아버지는 저한테 엄청 화를 내며 있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한테 오히려 눈을 흘기셨어요. 아이고 저거 지 애비 비위 하나도 못 맞추는 빙축 맞은 거 어쩜 도망간 치엠이랑 저렇게 똑같을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씨도둑질을 하지 밭도둑질은 못하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얻어맞는 저는 관심 없고 때리는 아빠 팔자만 안쓰러워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 너무 민망했어요. 둘째 날부터는 안약을 갖고 다니며 수시로 눈물 흘리는 척 넣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또 제 가슴을 쿡쿡 찔렀거든요. 아우, 엄마가 버리고 간 애라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웠다는데 어쩜 저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아유, 원래 지극히 슬프면 눈물도 안 나는 법이야. 아니, 그런데 봐봐. 얼굴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 아니잖아.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들이 많은지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떠들고, 울면 유난스럽다고 떠들고,
울지 않으면 냉정하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안약을 갖고 다니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울어야 될 때 울고 울지 말아야 될 땐 가만히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욱더 저한테 못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할머니는 문득문득 저한테 짠한 마음이 들면 한 번씩은 잘 해주시긴 했어요. 그 한 번씩 잘 해주시는 게 남들처럼 진짜 잘해주는 게 아니라 험한 소리 2번 할 거 1번 하시고 두들겨 패는 아버지 말로라도 한번 아이고 시끄럽다 작작 좀 해라 라고 말리시는 정도였지만 저한테는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정도의 호의라도 정말 큰 호의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그런 할머니라도 없고 나니 아쉽더라고요. 할머니가 혹시 당신 아들 밥에 이상한 거 섞을까봐 아빠가 먹는 삼시세끼는 꼭 당신 손으로 챙기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제가 챙겨야 하잖아요. 일단 그것도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밥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아빠가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졸업할 날이 되자 너는 밥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차라리 돈을 벌어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좋은 곳 인맥 추천으로 다 소개해 줄 테니 너는 가서 열심히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그 공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하면 그래도 휴가도 있고 쉬는 날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장은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저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갖다 주는 일들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끊임없이 작은 오통로에 고무줄을 끼우는 게 제 일이었고, 어느 날은 잘라도 끝없는 실밥을 자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줌마 아저씨와 있을 때는 구박을 받고 싫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더라도 사람이 같이 있으니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분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후 공장 옆에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쪽방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쪽방은 자물쇠조차 제대로 없어서 제가 첫날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둘째 날 혼자 스스로 자물쇠 거리와 자물쇠를 사다가 문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자꾸 건드리는지 어느샌가 못이 좀 헐거워지길래 내일은 꼭 저거를 다시 한번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무겁게 몸을 짓누르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깜짝 놀라 발버둥을 쳤어요. 술에 얼큰하게 취한 사장님이 제 위에 올라타서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겁이 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사장님을 발로 휙 내쳤습니다. 사람이 극한에 달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발로 휙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사장님은 제 발길질에 마치 만화 속에서나 보는 것처럼 몸이 붕 날아서 문 밖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치 3주였습니다. 다리뼈와 어깨뼈가 부러졌고 갈비뼈에도 금이 3군데나 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미세한 뇌진탕까지 와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장님이 저를 덮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라는 게 너무나 당당했지만 세상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다쳐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걸 모두 제 탓으로 돌렸고 그저 술에 취해 공장이 아닌 방으로 잘못 들어간 사장님을 오해한 제가 아주 유난스럽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장님의 아내분은 눈으로는 자기 남편을 죽일 듯 바라보며 두고 보자 하는 빛을 보이셨지만
저한테는 평소 행실이 허술했다느니 자기가 눈만 조금 돌려도 자기 남편한테 먼저 꼬리를 쳤다느니 저를 깎아내리며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오명은 오명대로 쓰고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제야 저를 이 공장에 보낸 지 7년 8개월 만에 아버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손에 소주병을 하나 들고 있었고 그 병을 들고 위협적으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1시간 정도 뒤에 나타난 아버지는 다 잘 해결됐으니 집에 가자라는 말과 함께 저를 데리고 나오셨죠. 사실 그때는 아버지가 좀 많이 든든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를 구해주고 집에 가자고 하는 사람 아빠뿐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옆 동네에 어디론가로 가더니 아주 작은 촛불이라는 가게 안으로 저를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오늘부턴 여기서 먹고 자며 일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서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거기서 말아먹은 돈이 얼만 줄 알아? 1억이 넘어. 그거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언제 1억을 갚을 거야? 너 내가 거기서 네가 번 돈 차곡차곡 모았던 거 다 내놓고 내 돈으로 해서 물어내줬어. 사고를 대차게 쳐서 사람 하나를 등신 만들 뻔했으면 반성하고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야지. 뭐? 어디 가서 네 몸 편한 일만 하려고 해? 이놈의 기집애 아주 혼이 덜 났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다리가 훅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촛불이라는 곳에서는 아버지와 아주 안면이 많은 듯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이 피로 먹은 망아지 같은 비주얼은. 얘가 여기 먹힐 것 같아? 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딨어. 불 끄고 술 먹으면 다 똑같아, 남자한텐. 알면서 그래.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수치와 모멸감, 지극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란 사람이 딸을 앞에 두고 그렇게 저렴한 물건 팔듯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는 주변 애들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다른 애들은 우리 누구누구 예쁘다, 누구누구 잘한다, 너는 참 소중해, 천재인가 봐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다면 저는 하지마, 포기해, 니깎게 무슨 이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친할머니가 저한테 10,000번도 더 하신 말씀은 지금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얼굴 반바단 것만 믿고 설치다. 지 인생 골라먹고 도망간 년 핏줄. 너도 네 엄마 닮아 상판 믿고 설치다가는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하긴 뭐 지금 봐서는 그렇게까지 나락 끌고 갈 반반한 상판은 아니다만. 그 말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엄마는 몹시 예뻤다는 것, 저는 엄마 닮아 팔자가 사나울 거라는 것, 아무도 너를 돕지 않을 거라는 것, 뭘 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숨어 있는 말들을 듣고 제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저 자신감 하나, 패기 하나로 반짝반짝하면 뭘 해도 이쁠 나이에 저는 늘 패배의식으로 찌들어 있었고 당연히 그닥 예쁘지도 않았지만 제 얼굴은 점점 더 못생겨져 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아이들도 저는 음침하다고 싫어했고
선생님들도 저한테는 말을 곱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날이 평생 계속되다 보니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나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것 같은 날이 와도 뭐라고 대거리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저를 그 가게에 던져주고 간 날,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생기까지 다 잃은 듯 했습니다. 그 술집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우, 진짜 오던 손님들 떨어뜨릴 것 같은데. 내가 괜한 걸 맡았네. 아우, 진짜 속았어. 아우, 이걸 어떻게 해? 그 순간 저한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이런 변두리 술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구나. 정말 세상 어디에도 나를 환영할 곳은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술집 마담 언니는 저한테 제 얼굴로 손님 받았다가는 오는 손님도 우울하고 재수없다고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 그냥 안에서 안주나 만들고 설거지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부엌 일을 3년 조금 넘게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아주 작은 부엌도 아닌 부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과일 안주를 만들어서 내놓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면서 호탕한 여자 웃음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마담 언니가 조금 곤란한 얼굴로 기신기신 주방으로 들어와 저보고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야, 너 잠깐 나와봐. 손님이 너 좀 보고 싶대.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직 제 위에서 비릿한 웃음과 함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던 봉제공장 사장님 얼굴이 트라우마가 채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서 손님이 나와보라고 한다고 하니 당연히 겁이 덜컥 나지 왜 안 났겠어요. 혼자 쭈뼛거리며 걸었더니 마담 언니가 약간 짜증이 난 듯 저한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우, 여자야! 그런 얼굴 하지 말고 나와봐. 여자라는 말에 뭔가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걱정하던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레 나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엄청 풍채가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양옆에 비슷한 느낌의 여자분 두 분이 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분이 가게에 들어온 지 제 기억으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테이블에 양주 6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안주들은 한쪽에 치워져 있었고 딱 제가 만든 안주인 깎은 과일과 어묵탕만 그분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왔네. 우리 아가씨가 이 어묵탕이랑 과일 안주 만든 사람이야? 네, 뭐 안 좋은 게 있으세요? 아니, 나이 가게 그래도 가끔 오거든. 인테리어 구리고 맛없어도 일하는 데서 가까워서 아쉬운 대로 와서 술 먹는단 말이지. 그런데 어묵탕이 예전과 맛이 달라져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거든. 그런데 이걸 아가씨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뭐 비법이 있어? 맛있어졌어. 이딴 술집에서 팔 맛이 아니라서 그래. 감사합니다. 비법은 뭐 그것까진 아니고 기존 어묵탕에 들어가는 양념이 너무 맛이 강해서 제가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조금 바꿨어요. 안주하려고 사다 놨던 명태에 머리를 좀 볶아서 그걸로 국물을 진하게 우린 다음에 그걸 좀 섞었어요. 그러자 가장 가운데 앉아있던 풍채 좋은 아주머니가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홀이 떠나가게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보통 여자분이 그렇게 대장부처럼 웃는 거 제가 거의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신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일을 하나 집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과일은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깎았냐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친할머니한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나마 일찍 칼질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집애가 집에서 밥축 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온갖 집안일 정말 치열하게 시키시고
과일 깎는 거 하나는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뭔가 약간 취미 비슷하게 과일 깎는 것에 흥미가 생겨서 여기저기 동영상 자료 찾아보면서 각종 모양으로 과일 깎는 걸 익혔습니다. 사실 취미를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지만 과일은 껍데기 있는 과일과 칼만 있으면 깎아서 그런 모양 내는 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남들처럼 음악 미술 이런 거는 못해도 과일 깎는 거 정도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과도하고 과일 사서 여러 번 연습했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될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 그냥 과일 깎는 게 취미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며 어떻게 과일 깎는 게 취미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할머니 때문에 과일 깎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그러니 또 왜 할머니랑 살았냐라고 해서 아니다, 할머니랑 아빠랑 살았다. 그럼 아빠는 어딨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하다 보니 자그마치 1시간 반 동안 저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담어니는 계속 룸에 들락날락거리며 저를 어떡하던 빼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양주를 한 병씩 턱턱 시켜버리니 차마저 빼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주가 6병쯤 다시 쌓였을 때 제일 풍채 좋으신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 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했지 저한테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혹은 해볼래 등의 의견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이제 성인이잖아. 아버지하고 인연 끊고 살 수 있겠어? 또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됐어. 그 의견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지금 하다못해 네가 해적들이 운영하는 해적선을 타더라도 지금보단 상황이 나을 것 같다. 오케이. 가서 일단 짐 싸. 여긴 내가 알아서 쇼 붙일게. 그리고 바로 마담 언니를 부르고 저는 내보내더라고요. 그로부터 30분 뒤 마담 언니가 잔뜩 구겨진 얼굴로 저한테 와서 빈정거리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어떻게 알랑방귀를 잘 꼈나 봐. 어떻게 저 여자 눈에 들었대? 그래 가. 어차피 네 애비는 너 찾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저희 아빠한테 계속 월급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월급을 보내긴 뭘 보내? 너 갖다 주면서 그동안 외상했던 술값 퉁치자고 했는데 한마디로 너 술값 대신 팔려온 거였어. 아마 내가 밀린 술값 내놓으라고 강짜 부릴까봐 나한테 연락도 안 할 거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 허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마담어니는 그제야 저한테 조금 미안했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나라고 네가 싫어서 그랬겠니? 어쨌거나 네 아빠가 꼴보기 싫었으니까 그런 거지. 만날 와서 술은 있는 대로 퍼마시고 돈은 안 주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걸로 대신 술값 퉁치자고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우 어쨌거나 네 아빠도 사람 새끼 아니야. 그동안 밀린 술값 5배 주고 너 보내주는 거야. 너 데리고 가는 저분들한테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데는 발길도 하지 마. 너 여기는 늪 같은 데라 한 번 발 디디면 끝없이 빠져. 평생 다시는 못 나가. 내가 그게 제일 후회된다. 손잡아서 빼줄 사람 있을 때 얼른 가 이년아.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저에 대한 연민과 마음이 있는 게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풍채 좋은 아주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지고 나온 짐을 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게 짐이 전부야? 아니,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쪽방에서 살았다며. 그런데 짐이 그게 전부야? 그럼 집에 있는 짐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제 손에 들린 건 쇼핑봉투 하나였거든요. 그 쇼핑봉투 안에는 속옷 몇 장과 갈아입을 옷 몇 개만 들어있고 어디 여행 가서 쓸 법한 세면도구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쇼핑봉투 하나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됐다는 듯 그분은 저를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눈물이 나던지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엄청 큰 음식점을 하시는 세 자매였습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신 분이 큰언니였고 나머지 두 분이 둘째, 셋째 동생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 좀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도 겪은 게 많거든. 여튼 아버지랑 인연도 끊겠다고 했겠다. 사는 곳 달라지는 거 별 상관 없는 거지? 네,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묻자.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 진짜 어디 섬에라도 팔아치우면 어쩌려고 이렇게 고분고분 따라와? 아, 그것도 그렇네요. 아니, 담대한 거야. 아니면 겁이 없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솔직히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건 크게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팔자가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팔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등짝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둘째 언니라는 분이 냅다 등짝 스매싱을 날리신 거였어요. 아이고, 봐라 봐라. 어린 게 진짜 무슨 말을 그리 하고 있냐 진짜. 아니 제가 얼마나 기계 주고 있으면 아유 저렇게 구순 노인네가 속에 또아리를 틀어. 아유 집에 있는 내 새끼들 비교돼서 속상해 죽겠네. 입으로는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셋째 언니 집에 머물면서 그분들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솥뼈를 매일 다듬어 푹 고아내는 곰탕집은 제일 맏언니가, 그 국물을 가져다가 순댓국을 파는 건 둘째 언니가, 그 국물을 베이스로 해서 부대찌개 집을 하는 건 셋째 언니가 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저는 첫째 언니 집에서 곰탕을 끓이고 차갑게 굳어 묵처럼 만들어진 곰탕을 두 집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몸은 매일 쑤시고 힘든데 제 입꼬리에 웃음이 매달리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양쪽 집에 매일 새벽에 그날 쓸 국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때마다 서로 붙들고 아침 먹고 가라, 한숨 자고 가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를 살펴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외국 유학을 갔다는 딸 방을 제게 내주신 셋째 사장님은 멀리 있는 딸 방 비어있는 거 허전했는데 써줘서 고맙다며 침구를 모두 새 것으로 구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진 가장 좋은 방이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행운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지 하며 일하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새벽에 두 집에 모두 배달을 하고 돌아와 첫째 사장님이 차려주신 거한 밥상을 받아 씩씩하게 먹던 중이었어요. 영업 전인데 누가 삐걱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큰언니, 나왔어. 몹시 고운 얼굴을 한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들뜬 채 들어오시는 그분 목소리에 첫째 사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막둥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언니 여전히 곱네. 이게 얼마만이야. 아이고, 무심한 거. 너 20년 만이야, 이거 사. 아이고, 나 죽고 나서 귀신 돼야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미안해, 언니. 내가 한국 오기가 너무 힘들더라, 마음이. 뭔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멀뚱하게 서 있는데 첫째 사장님이 저를 불이 났게 끌고 와서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집 보물 아주 새집 다니면서 바빠. 여기는 우리 막내 동생, 나랑은 15살 차이 나는 딸 같은 막둥이야. 저는 쭈뼛거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장님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사건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자매분이 더 계신지 몰랐어요. 저는 3분만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야. 우리 10자매야. 오죽하면 어렸을 때 엄마가 그 10자매 세 있지. 그거 수놓아서 1, 2, 3, 4 숫자까지 딱 새겨서 옷 입혀 다니고 그랬어. 와, 10자매요? 대단하네요. 아, 저 어렸을 때도 10자매 키웠었는데 제가 5살 때인가? 죽기는 했는데 이름이 예뻤어요. 철쭉이랑 단풍이였거든요. 제 생일이 단풍 드는 계절, 엄마 생신이 철쭉 피는 계절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그때였습니다. 짧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 있던 소금 후추똥이 우르르 떨어지며 막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 나눴던 막내 언니라는 분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하신 사장님 대신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에서 도착하기 직전 그 막내 동생분은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황급하게 저를 찾으며 손을 잡고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더듬거리며 하는 제 대답을 듣고 그분은 다리를 뻗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나 기억 못해요? 나 모르겠어요? 아가, 내 아가. 당황한 건 저뿐 아니라 그 첫째 언니, 저희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얘야, 내 딸. 내가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 딸. 철쭉이, 단풍이, 그리고 저 귀에서 목까지 이어져 있는 흉터. 얘야, 얘. 내가 아까 사실 흉터 보고 철렁했는데 10자매 이름에.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스르륵 쓰러져서 기절을 했죠. 결국 저는 제가 119에 사전 신고하고 실려가게 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저는 저를 둘러싼 10명의 아주머니들을 보며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방에서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모두 모여든 거였습니다. 네, 그 막내 동생분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36년 만에 털어놓은 사실은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어.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집에 배달 오던 남자가 날 보고 눈독을 들인 거야. 음료수를 전해줘서 그냥 거절하기 뭐해 마셨는데 일어나 보니 그 사람 옆이더라. 그리고 네가 생겼고 어렸던 나는 집에 말을 할 수 없어서 끌려가듯 그 집에서 너를 낳고 1년 반을 키웠어.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지. 집 밖 출입도 막고 친정과 연락도 단절시켰거든. 그러다가 백방으로 날 찾던 우리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어. 도망 나오랬지. 경찰 신고 그런 것도
당시에는 망신스러워서 진짜 다 하기 싫었거든. 너를 데리고 나오다가 네 할머니한테 딱 들킨 거야. 난리가 났어. 네 이모들, 이모부들은 일단 나라도 빼내야 한다고 날 들쳐업고 뛰었고 넌 그 집에 남겨졌는데 정말 1시간도 안 되어서 너 찾으러 간 그 집이 텅텅 비어있더라. 쓸데없는 살림 다 두고 진짜 튀었더라고.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 네 이름도 아무한테 말 않고 그냥 죽은 듯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 이렇게 네가 내 언니들 손에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새삼 저를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구해준 분이 제 진짜 가족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식간에 엄마와 이모, 아니 10명의 엄마가 생겼습니다. 다들 얼마나 저를 물고 빨고 예뻐해 주시는지 10수년간 못 받았던 사랑을 한 번에 몰아서 일제히 받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제게 진지하게 같이 캐나다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경력 다 있고 거기서 새삼 시작해. 얼마 전 내 친구는 40년 주부로 살다가 작년에 학교 선생님 하기 시작했어. 네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게 엄마 10명이 발벗고 나설 테니까 가자. 응?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이곳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든든한 가족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정말 완전하게 행복한 나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